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인식 개선 전문 강사 김기리입니다. 어, 여러분 저 오늘 처음 봤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강사 한 사람으로서 보셨을 텐데요. 제가 만약에 저는 장애인입니다라고 하면요. 생각이 어떤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좀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 유무가 참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다음요. 오늘은 제가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나온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기관 직원은 100명인데 장애인 고용은 현재 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석사급 연구직 이상 고용 희망하시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부담이 되지만 아직 뾰족한 채용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인터뷰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시 고용된 인원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3.8% 이상을 장애인이 고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법적 의무만이 아니라 경영평가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법적 의무만 지킬 게 아니고 실제로 평가 좋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준정부기관으로 말씀드리면 3.8% 인원에 1.2배를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의무를 지켰는지 문제도 있겠지만 기관의 경쟁력하고도 직결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노력이 좀 덜 하신지 제가 담당자 인터뷰를 해봤는데, 우리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석사급 이상의 고학력 장애인만 채용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적합한 직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합한 직무가 정말 없을까요? 실제로 연구기관의 다양한 직무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연구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데이터 관리나 행정, IT, 홍보 직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입니다. 보통 기업 담당자들 만나면 이 긴 법의 이름을 먼저 외우기보다는 고용부담금 고지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고용부담금 고지서부터 보는데, 보통 5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민간 기업은 3.1%, 이곳은 공공기관이니까 3.8%의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안 되시면은 고용 부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커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기업도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우리 기관은 전문 기관이라서 장애인 채용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생각보다 많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능성의 상자를 창고에 쌓아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다리까지 놓아줍니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돕고 있습니다. 법적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 많이 채용을 하면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주고요. 또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근로보조기구 같은 도구를 살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비도 지원해줍니다. 또 현장 적응을 도울 수 있게 사람도 지원하고요. 또 맞춤형 직무 발굴 컨설팅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직업 능력 훈련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순화된,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부분만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입니다. 전국의 6개 훈련 개발원에서, 능력 개발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직종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연구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한 분야의 많은 직종들이 이미 훈련 진행 중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적합한 직무가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림이에요. 왼쪽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똑같은 상자만 지급된 거죠. 그래서 경기를 같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 평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각자 조건에 맞게끔 상자가 배분되면서 결국엔 같은 경기를 보게 되죠.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게 저 상자가 바로 기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에서 우리는 석사급 이상 연구직만 원해 라고 제안을 한다면 이 기회의 상자는 키가 큰 사람한테만 간 꼴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넓혀 본다면 장애인도 적합한 직무를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받을 수 있고 분명히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잖아요. 복지라는 분야가 저는 지식 연구 이렇게 한정된 선에서 단순히 연구만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인재가 고용된다면 어쩌면 복지라는 분야의 최전방에서 때로는 입장의 대변자, 훌륭한 입장 대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우리 조직에서 못 봤던 사각지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단지 석사급 고학력의 연구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기관 스스로가 갖는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받은 상자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장애를 갖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던 것도 있었어요. 제가 면접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직무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장애인 고용제도가 만들어낸 기회의 상자 덕분에 저는 환경 분야 공공기관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공도 환경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어떤 직무를 맡을까 사실 그때부터도 또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사해서는 정말 다양한 직무를 맡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기업 대상으로 우리 정부 정책 제도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이런 홍보 역할도 했었고요. 내부 직원 대상 교육도 하고 사회공헌 업무도 하고 현재는 인사 총괄 업무도 맡으면서 제가 상상을 못했던 다양한 직무를 맡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받았던 상자 덕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저를 고용하는 대신에 우리 그냥 부담금 내자, 돈으로 때우자 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관에서도 다양한 직무를 통해서 장애인에게 기회의 상자를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도 함께 성장하고요. 그 기회의 상자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장애인 직업 촉진과 직업 재활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선 여기 사례에서 복지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의 지체장애인 2명에 대한 고용의 방식에서 네. 지금 김기리 선생님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해법을 명확하게 짚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라는 방식의 연구직을 여기서는 직업훈련 기관을 소개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물론 글쎄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현재의 이 연구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용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겠죠. 근데 고용부담금이 그 재원이 어디죠? 재원이 뭐죠? 국가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또 고용부담금에 써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잘못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여기에 나온 제안에 대해서 김기리 선생님이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그 적절한 비유나 예시의 방법은 옳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방식은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점은 강사로서의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지를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명쾌하고 확신에 찬 신뢰성 있는 목소리 정말 좋았고요. 상자라는 비교 뭐 이런 것들은 저희 그 공단 제도를 상자로 비교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게 좀 좋았고요. 그런 단어들, 쉬운 단어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좀 좋았고요. 조금만 좀 보완한다면 뭐 시간이 없었겠지만 다른 아마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관들의 고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 듣는 인사 담당자나 근로자분들이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했구나, 어떤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우리 기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조금 관점이 틀린데 기업체들이 이 강의를 듣고 부담은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하려고 노력하려고 오늘 교육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업체를 격려해주는 단어들을 써가면서 긍정적으로 효과를 내다주면 담당자들이나 근로자들이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애인 고용, 우리 기관의 도전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 법과 제도를 강의할 김민지 강사입니다. 여기 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직원은 상시 근로자 100명 규모이고 장애인 근로자가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인사 담당자는 고민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장애인 고용은 해야겠고 또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낮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 인사 담당자의 고민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채용 지원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을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을 제정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법인 헌법에서도 국민이 일을 할 권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또 직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을 영위할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는 자아 존중감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장애인 고용촉진법 안에는 3가지의 강력한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입니다. 월 평균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민간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1%, 공공의 경우 3.8%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채용을 한다면 의무 고용 사업장이 아닐 경우라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월 평균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나 되는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당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채용을 회피하면은 불이익을, 또 적극 고용하면은 혜택을 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경증, 그리고 중증, 또 여성과 남성의 경우 다른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더 긴 경사로를 올라가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취업이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또 여성일 경우에는 더욱더 긴 경사로를 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상담, 훈련, 실제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주 지원 제도를 통해 편의시설 또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용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채용을 하고 나서 그 고용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나라는 이렇게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또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인사 담당자와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처음으로 한 일은 직무 개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장애인에게 우리 동료로서 어떤 직무를 적합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함께 고민을 한 후 채용의 전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상 우리는 고학력 또 경증 장애인만을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모두 함께 고민하니 중증 또 고령 장애인의 채용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장애인 동료가 우리 직장에 와서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통해 여러 가지 시설의 개선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변화는 정말 컸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약 2배가량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중증 고령 장애인 비율이 37%나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장애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연구기관의 인사 담당자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채용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 길을 함께 열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가 아닌 그 사람의 진가를 함께 알아보아서 우리 사회가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그 건설기술연구원 그 퍼실테이션 사진이 다 제 사진이어가지고 네 제가 거기 컨설팅 센터 할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를 제시하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공공기관이었고 거기도 분명히 석박사 연구원만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그게 대형 채용되지 않았고 기존의 재직자 중에 장애인 분들 중에 이제 석박사 있는 분들을 제하고는 몇 년째 채용이 안 되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직무를 개발했던 사례여서 지금 제시된 지정 주제하고는 매우 부합된 예시를 하신 것 같아서 잘 고민하셨던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제 요 포인트를 전달할 때 그 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실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예를 한 번 더 실제 사례와 연결해서 이렇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했던 사례와 같이 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이 사회복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직무를 찾거나 개발하는 연구에 대한 노력들이 솔루션으로 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인 배분에 있어서는 10분의 강의 중에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었는데 앞서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 이제 그 제도에 대한 약간 일반적인 나열이 너무 많은 시간이 반영이 됐던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내용 중에서 장려금을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르막 그 경사로와 계단으로 표현을 하셨던 부분들까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장려금의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더 중증인 장애인분을 채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제도인 것이지 장애인 당사자가 중증이라고 해서 그분에게 주는 내용은 아니어서 그 내용의 주체가 분명히 다름에 대한 것들이 행여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좋은 사례와 또 매칭될 만한 내용들을 함께 그 준비해 주셨던 점은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생각과 고민하셨던 내용들이 보여져서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안도 굉장히 잘 신경 쓰신 것 같고, 그렇죠? 그래갖고 오전에서부터 적절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업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강의를 할 때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로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먼저 명확하게 처음에 나타나고 진행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뭐 아주 가벼운 건데 한 손을 계속 뒷짐을 지고 계시잖아요. 조금 이게 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시거나 또 포인터 사용하시니까 손을 조금 자연스럽게 쓰셨다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말씀을 하실 때 일부러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천천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박수 주세요. 그곳으로 가네 그녀의 머릿결 같은 건가 나무 아래로 우리 공단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공단 장애인 식개선 교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IQ를 좀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셨으니까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깍지를 한번 껴보시죠. 깍지를 껴서 이게 되는 분은 IQ 200, 안 되는 분은 100입니다. 자, 천천히 따라해 보시죠. 풀리면 200, 안 풀리면 100. 다시 깠어요. 처음부터 다시 깍지를 낍니다. 풀리셨네. 살살.
200이고 안 풀리면 100입니다. 풀리셨어요. 200. 우리 선생님 100인데 아직. 자, 기술은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살짝 돌리셔갖고 대신에 돌릴 때 확 돌리셔야 돼요. 천천히 빼면 됩니다. 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에 진짜 코끼리 손, 진짜 깍지를 껴갖고 손가락을 껴서 풀리면 200, 안 풀리면 100. 자, 깍지 꼈어요. 목에다 끼고 풀리면 100, 안 풀리면 200, 안 풀리면 100. 자, 요거는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살짝 바꾸면 됩니다. 요거. 손가락을 살짝 바꾸면 돼요. 써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IQ 200이 많으신데 우리 선생님 100, 200, 200, 100. 100이죠? 150. 평균 150으로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아직 많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공단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고 올해 또 왔습니다. 저는 장애인 강사 노익희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책무,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40대 때 박물관장을 했습니다. 파충류 박물관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됐었는데 오전 수업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되고 나서 뱀을 키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 뱀이 3m 50짜리 뱀이에요. 제가 뱀을 잘 다룹니다. 악어도 키웠어요. 도마뱀도 키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랑 대전에서 파충류 박물관을 해갖고 체험을 오게 한 학생들이 5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아니라 55만 명. 걔들이 체험학습을 해서 그 아이들 중에서는 유명한 과학자가 된 아이들도 있고 과학적 사고를 제가 전달해 줬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보람을 갖고 살았고요. 저 뱀을 키우고 파충류를 키우고 체험하는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파충류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말이 없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파충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노래를 했지만 들으시면은 뭐 음악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거의 뭐 조용필 수준이잖아요. 제가 그죠? 조용필보다 좀 낫나요? 네, 감사합니다. 밴드 보컬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인조, 4인조 이런 밴드도 했었고 기타리스트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겠죠? 제가 장애인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이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공단에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필진으로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2년 정도 글을 쓰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를 얻고 나서 취직이 좀 안 됐어요. 다행히 공단에서 저를 픽업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장애인 고용 너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공기관은 3.8%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일반 민간기관은 3.1인데 현재 3%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전체 토탈로 하면 그런 제도를 이해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고요. 공공기관이고요. 월 매출액 20억, 상시 근로자 100명.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가 2명이네요. 현재. 많이 부족한 거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부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숙제를 풀 것인가를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현재 2명이 모자라네요. 지체장애인 2명이니까. 그동안 우리 공단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저 강사의 생각이고요. 고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장애인을 할까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연구직만 두고 계시고 해서 장애인 채용 계획에 대해서 우리 임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채용 현황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학력 높은 것을 생각하신다. 연구 위주로 너무 생각한다. 직무 다양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저 고용 매니저를 하고 있고 강사를 하고 있는 저의 판단이고요. 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공단의 실질성이 부족하다. 진정한 의미의 고용 확대, 꼭 법제도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요. 물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제도의 활용 방안, 고용 장려금이 일단 나오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사람당 80만 원 이상의 8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이 나와요. 직무 지도원, 또 장애인들은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근로 지원인이 지원돼요. 또 활동 지원사들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이 우리 공단에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장애인 근로자를 취업을 시킬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도 지원이 됩니다. 유형별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양하게 우리 공단과 장애인 공단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상의 좀 해주세요. 장애인 고용안정협회랑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제도의 활용도, 직업훈련원, 취업 알선 서비스, 맞춤형 훈련. 저도 이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제가 잘하는 거죠.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불러주셨어요. 오늘 잘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공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숙지하고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직무 다변화, 직무를 꼭 연구직만 주시지 말고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장애인들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일하는 거. 오히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까 제가 기타를 메고 있었지만 기타가 조그맣잖아요. 다 사람들이 보면 장난감인 줄 알아요. 제 손녀딸이 준 겁니다. 할아버지 저거 갖고 다니면서 기타 치래요. 왜냐하면 기타 무겁다고. 안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장난감인 줄 알고 소리가 안 나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기타는 거의 비슷해요. 사람도 장애가 있건 없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발휘할 때 더 많이, 그래서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단계적인 채용 계획이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죠. 우리 공단 공공기관의 이 특성을 살려서 꿈과 비전과 미래를 제시해 주실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들께도 좀 주시고 4명 채용해 주십시오. 그 이상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입니다.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차별 없애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들 편리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확대하면 얼마든지 더 회사에서 더 유용하게 채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생산성 높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거, 민간 기업보다 우리 공단에서 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는 또 와서 깍지 끼는 거랑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은 전문 강사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뒷받침하는 자료들, 법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오류가 많으세요. 앞서서도 그랬고요. 네, 네. 지금도 그렇고요. 의무고용률 다 바뀌었고요. 네. 부담금 설명도 조금 부족하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1시간 동안 즐거우려고 듣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에 대한 보강을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그분들은 강사님이 신이세요. 네, 그럼 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건 다 맞다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PPT에서도 네.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지만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열식보다는 어떤
그림 그 뭐 보조공학 기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라든지 의무 고용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보를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건, 많이 속상한 건 네. 너무너무 앞으로 발전하실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배웠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즐겁게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조금만 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진심을 조금만 더 담아주시면 그런 데이터들도 다 네. 맞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앞으로 많은 감사합니다.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도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재미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선생님께서 했던 내용이 여기서 그러니까 고용공단에서 강사 콘테스트에 주어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이거 무슨 네. 말씀이냐면 여기서 질문이 뭐였냐면 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장애인 고용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네. 대한 문제인데 선생님은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십사 네. 하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왜냐하면 예. 아니 장애가 있는 분들을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 고용주가 배려하고 좀 봐주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방식의 강의라면 기존에 우리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각종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죠? 그냥 배려만 요구하면 될걸?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기존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감수성 중심으로의 강의만 하셨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첫걸음, 장애인 고용 인식을 바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은 법적인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자리보다는 우리 그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 요소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우리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인식, 편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기관이 앞으로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측면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우리와 같은 공공기관은 3.8% 이상, 전체 직원의 3.8%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기관의 모습을 보면 2.0%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2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죠.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월단위로 보면 한 267만 원, 연단위로 보니까 한 3,200만 원 정도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 금전적인 손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걸 다하지 못하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채우지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현 주소는 현재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100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전체 인원 중에 장애인은 단 2명 뿐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봤는데 몇몇 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좀 확인한 결과 2가지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고용을 단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거나 고용 부담금을 내는 차원의 소극적인 고용 의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연구기관은 연구직으로 해야 되는 그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장애인만을 채용해야 하는 그러한 그 편견과 인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법적인 의무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장애는 불편함일 뿐 무능함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인식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조직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고용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혜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그 인원들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인원들과의 같이 공감함을 통해서 업무 만족도와 소속감을 느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그를 통해 조직의 지속 성장 가능한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편견, 이런 것들을 실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 동료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또한 가장 중요하죠. 가장 제가 봤을 때에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 그 기관 내에 또다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연구기관에 장애인이 운영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독특한 경험과 시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연구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 외에 다양한 직무 분야가 존재합니다. 행정이나 기획, 이러한 홍보 마케팅, IT 지원,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직무에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는 장애인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의 장애인들을 중요한 잠재력을 믿고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이 우리 조직 문화에 조금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같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차이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를 포용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 조직 문화를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 안에서 있다는 소속감과 만족감은 오히려 우리 기관 내에 만족을 통해서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기관의 직원이라는 소속 만족감은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조직 문화의 혁신을 하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고용은 이제 단순히 어떠한 빈 자리를 채우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혁신의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과 관점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발굴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연구 분야를 통해서 포용적인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 장애인 연구원을 채용한 인원들 타기관을 보니 장애인 접근성 향상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연구를 과제를 수주한다든가 사회적 기업 활동을 더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내용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 경영을 강화하고 우리 조직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애인 고용의 여러 가지 제한하고 문제점들을 다른 지원하는 제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추가적으로 더 초과했을 때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우리 기관과 같은 이런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같이 고민하고도 합니다. 공단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에 관련된 이러한 자료라든가 고용의 우수한 사례집들 그리고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자료와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장애인 고용이 부담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제도 그리고 자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은 앞으로 우리 연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애인을 고용할지, 의무적으로 고용할지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연구직 외에도 추가적으로 직무를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개선은 중요하고 또한 정기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수소원 모든 인원들이 장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고용을 공식적인 평가 체계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조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같이 이뤄내는 책임입니다. 제가 마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We Go Together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 강의 내용도 잘 들었고요. 네네. 오후에 강의 내용도 아마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아마 경력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좀 보완 말씀을 드리면 네. 오전 강의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의 의미라든지 또 이런 내용들을 잘 소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강의에서는 제가 근로자나 인사 담당자 입장이라면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회사는 고용을 어떻게 제시를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네네. 2명 더 고용해야 되는데 어떤 직무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강의와 조금 중복적 내용이 좀 있지 않았을까. 네. 구체적인 솔루션을 마지막에 좀 제시를 네네. 해줬으면 이런 답이 있구나. 우리 기업, 우리 공단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남고요. 네. 뭐 다른 기관의 고용 사례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거는 뭐 PPT 상으로 지금 텍스트와 그림이 뭐 AI를 통해서 아마 만드신 것 같은데 텍스트 내용과 그림이 조금 더 연관되어져서 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면 근로자들이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지금 연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 고민이 왜 저 그림을 제시했을까라는 강의를 집중을 흐트리는 네. 그런 가독성이 좀 낮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그 오전 강의도 그랬고 지금 해주신 그 솔루션에 대한 강의도 그렇고 뭐 이해도도 높으시고 그다음에 그 스토리를 전개하시는 것들에서 매우 우수한 면을 볼 수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걸 좀 말씀드리자면 예시를 들었던 이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주신 것 중에 소극적이다라는 표현과 편견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요거를 이제 그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약간 질책성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오히려 인식을 개선하는 대상자로부터 시작부터 좀 부정적 네. 이미지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조금 들어서 그런 좀 소극적으로 그 마음이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앞서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고 기왕이면 유사한 공공기관의 좀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서 제시를 해주면 같은 연구기관 중에 장애인 고용을 우수하게 했던 기관의 사례를 같이 예시로 들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기간도 보통은 사실은 석박사급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풀었던 것처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 키를 다시 회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표현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가독성도 말씀하셨는데 애니메이션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를 볼 때도 이제 갑자기 통통통 튀어나오는 형태의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오히려 이제 그 전화해 주시는 메시지에 방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회사는 뽑고 싶어도 뽑을 장애인이 없어요. 부담금으로 때워야지 어쩔 수 없죠 뭐.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기관과 기업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장애인 고용, 부담금만 내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배경과 목적,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핵심 내용, 그리고 한 기업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에 제정되고 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요,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토대입니다. 즉, 단순히 의무 고용률만 맞추는 숫자 채우기가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 기회의 확대,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무 고용 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의무 고용률은 202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명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약 4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이 법정 의무 고용률을 미준수했을 때는 미달 인원에 비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 고용 인원이 4명인데 실제로 2명만 고용을 했다면 그 부족한 2명에 대해서 연간 상당한 규모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도 매년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공공기관이 그런데 사기업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고용 장벽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업에다 부담만 안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만 만들어서 지키라고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인데요. 먼저 의무 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작업장이나 시설, 그런 보조 공학기기 설치 지원 제도,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장애인 원격 재택근무 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은 매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편견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죠. 그러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공공기관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A연구원은 직원 약 100명,
연 매출액 20억 원 규모의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직원은 단 2명, 고용률이 2%에 불과해서 법정 기준인 3.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채용 의지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직무도 석박사급 연구직으로만 제한을 해가지고 다른 직무의 기회는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기관은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이라면 오히려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비단 A 연구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무 고용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최소 2명 이상 추가 채용을 해서 일단 법정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5% 이상 점점 고용을 확대해서 모범 고용 사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고용 의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뽑을 장애인이 없다, 적합한 직무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장애인 고용공단 등 유관 기관을 활용해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인재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채용 직무의 제한. 이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연구직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채용 직무를 좀 더 다양화해서 연구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연구보조직, IT직, 시설관리직 등 다양한 직무의 고용을 확대하고 그에 맞는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수어나 문자통역 등 맞춤형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성 주장으로 책임 회피. 만약에 직접 채용이 어렵다고 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다른 기업이나 시설에 일부 업무를 용역 형태로 맡기고 그 인원을 우리 기관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연계 고용 제도로 보완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보완책이지 절대로 최선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 개선. 직원 대상으로 형식적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내실 있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강사를 웃으시네요. 네. 강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강화해서 특히나 경영진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고용은 부담이 아니고요. 조직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할 때 우리 조직은 더 강해지고요.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A 연구원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법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변화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몇 분 남았을까요? 1분 40초.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일찍 끝낸 이유가 선생님들이랑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비는 마지막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네. 자, 제가 손을 들면 선생님들이 들숨을 하면서 그 아랫배가 빵빵해지도록 이렇게 풍선을 불듯이 하시면 되고, 제가 내리면 손을 슬슬 이렇게 내뱉습니다. 원래 1분에 3번 하고 10분에 30번 자기 전에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우린 시간 관계상 3번만 하도록 하고 제 말을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건강해. 온 만민이 건강해지기를. 나는 풍요해. 온 만민이 풍요해지기를. 나는 행복해 그리고 감사해. 온 만민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네,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제가 정말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저는 내용보다는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조금 커뮤니케이션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오프닝이 굉장히 설득되었어요. 그래서 오프닝에서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하나의 어떤 작은 이야기로부터 학습자들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느끼는 게 기업교육 담당자로서 이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듣다 보면 항상 혼나는 기분으로 듣거든요. 니네들이 똑바로 안 하고 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항상 혼나는 기분으로 듣는데 오늘은 이렇게 음성이 굉장히 따뜻하셔가지고 기업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 강사님이 오시면 우리가 좀 덜 혼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강의 중간중간 유머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과정을, 또 하나는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헤어스타일도 항상 단정하셨지만 오늘 특히 더 단정하게 하고 오신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로서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내가 준비하고 왔느냐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잘 챙겨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클로징에 하셨던 거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스팟은 과정과 연결될 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스팟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이 스팟도 그냥 뭐 버려지는 내용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목소리고요. 신뢰감을 주시는 목소리여서 되게 좋았고요. 괜히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고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무슨 얘기지? 이게 우리 회사 얘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차수는 우리 회사에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그냥 공단 지원 제도나 이 안에서 그냥 좀 녹여져 버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이 회사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시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겠다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저도 중간중간 많이 웃었고 마지막에 숨 찼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짧게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부분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거해서 오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사례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될 강사 오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 의료보험, 사회복지, 인구정책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이 장애인 고용 현황의 실태를 말씀드리고 다음 순으로 법적, 조직적, 사회적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한 방안, 직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지체 장애인,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고용률은 3.8%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관은 약 2% 정도이므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달된 상황이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우리가 형식적인 고용에서 실질적인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우리 장애인의 고용이 단순히 법과 의무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우리 기관의 나아간 발전 그리고 또 우리 기관의 투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연구직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예외다라는 인식을 지금 바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맞춤 설계를 어떻게 우리 기관에 맞도록 장애인 맞춤 재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법적 측면에서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하면 장애인은 직업 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 경제 자립 생활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도록은 되어 있으나 부담금 납부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민간 기업은 3.1%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3.8%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ESG 경영 가치 실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체 장애인을 채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시각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용적인 관계, 포용적인 인식 개선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한 뇌병변 중증 여성 장애인을 채용하여 고용 관리 비용 지원 및 또 우리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여 중증 장애인이 이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근로지원인의 인건비는 우리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우리는 장애인을 배려하고 또 장애인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을 의무 초과하여 달성하게 되면요. 공공기관으로서의 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 고용을 통한 이미지 구축으로 우리는 공공기관이 높은 경영평가 점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개개인의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을 초과 달성하게 되면 우리 기업에도 점수가 높이 평가되어 경영 가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 연구기관의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체 경증 장애인 2명을 채용함으로써 2%대이기 때문에 3.8% 고용 의무율에 우리가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연간 수천만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경영평가 점수 또한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이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과연 어떤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을 채용하여 우리의 ESG 경영에 우리 평가 점수가 높아지고 우리 기관이 부담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직무를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직무를 3가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제적 건강 문제에 국민의 건강이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연구직인 석사, 박사만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의 인식에서 조금 벗어나 장애인은 학사 출신의 장애인과 또 건강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 또 노인, 어린아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장애인 직접 해당되는 장애인을 채용하여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컨설팅하면서 우리가 일을 좀 더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석박사만 채용해야 되는 우리 연구직은 특수기관이다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보통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이동수단이 되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기관에서 물건을 전달하고 서류를 전달할 때 빠른 이동수단을 이용한다면 우리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또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중에서 이동수단이 빠른 장애인을 채용하여 문서 전달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 학사 출신 장애인을 채용하여 외국의 사례 연구를 번역하여 빠르게 연구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채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저의 직무의 방안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채용하여 재택근무나 또 탄력적 시간 활용을 한다면 우리 기업에는 분명히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과연 우리 기관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을까?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장애인의 고용을 실질적인 고용의 의무 고용에서 실질적 고용, 더 나아가서 초과 의무 고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기관은 많은 고용 장려금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매년 내고 있는 수천만 원의 부가금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타 기관의 모범 사례로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경영평가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은 환경과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 우리 기관은 환경과 또 우리 경제와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장애인의 고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기관 외에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바로 지난해 이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4.5%로 이미
초과 달성하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인턴제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는 부서별 장애인을 부서별로 장애인을 채용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국립재활연구원입니다. 국립재활연구원에는요, 시각장애인을 5명의 시각장애인을 채용하여 연구에 참여하고 또한 장애인의 네트워킹도 실시하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이 두 기관이 모범 사례 기관으로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기관이 모범 사례로 이렇게 소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잘 지켜질까요?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99%가 한치의 대답에 망설임이 없이 모두 다 99%의 답이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인식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기관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저의 강의를, 저의 컨설팅을 들으시면서 우리 기관 그래 먼저 한번 장애인 고용에 실천해보자 라는 의식으로 바뀌셨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는 8년째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하지만 단 한 번도 지각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에 우리 대표님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한 발 더 앞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의 컨설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의무사항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사실 의무고용 이제 오늘 발표하신 모든 분이 그랬긴 하지만 지금 의무고용 인원을 다 잘못 알고 계세요. 네. 4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3명이고 수천만 원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대략 1,509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 이제 1,500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1,509만 원을 내는 게 나은지 장애인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판단도 분명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자꾸 문제점이라는 표현들 자꾸 쓰는데 장애인 고용을 할 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질책당하는 듯한 표현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장님이 잘못한 거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기관 전체가 잘못한 걸 근로자 모두에게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 사례도 장애인공단 사례도 대시고 하셨는데 약간 조금 설득력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법 준수 정도의 한계성이 조금 더 보여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표현 방법 중에 이제 아까 약간 질책성 표현이나 장애인 초과 달성 이런 표현들도 네, 지금 수정이 좀 표현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오전에도 강의 때도 그러셨고 되게 차분하게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정말 정성껏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와닿는 부분도 있었고 또 실제로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온전하게 우리 강사님이 의도하신 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예. 그렇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한마디 한마디에 다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강의였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강사시잖아요. 근데 여기 교육생들이 앉아 있는 것들이 아니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강사는 강사 마음대로 강의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가진 강점이거든요. 그럼 모르는 부분은 빼도 돼요. 그리고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인턴은 공공기관이 인턴을 채용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인턴을 쓰는 거지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서별 채용 할당제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면 나중에 강사님 책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확신을 갖고 전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멀리 와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마이크를 달라고 아까 제가 눈을 찡긋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중간에 사진이 지금 중복해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선에서 조금 이게 신선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2명을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2명은 뭐가 돼요? 이 같이 강의를 듣는데 그런 좀 부분이 약간 좀 제가 그래도 이건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진심으로. 그리고 학사를 채용해라, 직접 뭐 해당하는 뭐 장애인을 해라라는 문서 전달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학사 출신 장애인을 채용해라, 이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 안 해도 될 것 같고,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쓰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타 기관의 우수한 고용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든지, 이런 좀 알려진 신문을 뭐 이렇게 차용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대안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한마디 한마디에 다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너무 감동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 많이 설득해 주실 거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주은미 강사입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은 장애인 고용, 부담 대신 기회로 만들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례를 한번 진단해보고 어떤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재활법은 우리가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시켜서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적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생존권,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장애인들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실현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대한 것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분들이 전체적인 공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기업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의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는 3.8%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이제 우리가 고용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부분들, 사회적 책임을 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고용 부담금만 다 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책임을 다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오늘 여러 가지 사례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서 사실은 이 기업에 있어서 사업주에서 필요한 어떤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데, 아까 고용 부담금, 우리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하는 사업체는 우리가 이런 혜택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 같은 중증 여성을 한 명을 고용하는 사람마다 사업주한테 90만 원의 고용 장려금, 중증 남성은 70만 원, 경증 여성 50만 원, 경증 남성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왜 이렇게 고용장려금이 차등했나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여성이면서 중증. 예, 저 같은 장애인이 제 고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등이 있다라는 부분들하고 고용을 했을 때 장애인들이 있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시설이나 장비,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연구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오송이나 이런 데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KTX를 타면은 거기가 출퇴근할 때 서울에서 가는데도 출퇴근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근용 승합차나 아니면 재택근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재택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장비만 충분하게 지원되면 어렵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부대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자금 융자를 15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지원이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제가 일을 할 때 9시부터 6시까지 근로지원인이 보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상담과 교육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보조 업무는 우리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아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우리가 저같이 지체장애는 이동지원, 그 다음에 청각장애는 통역을 통해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 시각장애는 서류 대독을 한다던가 청각장애는 전화 응대를 대손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작업 장애 유형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일단은 먼저 지원 고용이라고 하는 제도는 배치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맞는 우리가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직무 지도를 통해서 관리 비용도 지원을 받고 훈련 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장애인 당사자도 훈련 여러 가지 비를 받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이 고용을 하는 처음 초기에는 중증장애 인턴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들을 정규직 전환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맞춤훈련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원하는 여러 가지 고용 형태나 업무에 대한 것들을 맞춤적으로서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것들을 하고 이제 정규직이나 이제 우선 고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업 사례를 개요를 한번 보면 비영리 공공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산하연구기관 매출액이 한 20억 원, 근로자 100명에 현재 지체장애인 근로자 2명이 고용 중인데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고용 인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석박사 위주의 연구직 외에는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갔던 곳이 딱 대표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장애인 고용 하고 싶다. 제가 인식개선 강의를 끝나니까. 그런데 저희는 석박사 위주의 연구직이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을 뽑아봐도 별로 지원하는 장애인이 없다. 그래서 업무 특성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부담에 대한 것들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의 구체적 채용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장애인 개발원은 도대체 장애인 고용을 몇 명이 날까 찾아봤어요. 2025년 현재 정규직 75명, 무기계약직 318명. 정규직 되면 5,858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무기계약직은 4,342만 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와, 많이 받는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024년 장애인 고용 1명, 2025년 현재 2분기까지 장애인 고용 0명. 근데 이게 2024, 25만 있는 게 아니라 2022, 23도 0명. 그래서 제가 아니 개발원은 우리가 이름센터 이용할 때마다 여기는 장애인이 되게 많이 고용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다 장애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사례는 아니겠죠. 100명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은 내가 이걸 채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의무 고용률이 미달돼도 그냥 고용부담금 내면 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다음 연구직만 고용한다. 근데 요즘 장애인 직무 개발이 얼마나 많이 됐는데 연구직만 고용을 한다? 여기는 카페에다가 장애인들의 바리스타를 고용하면 고용 창출이 될 것이며
그다음에 문서 관리나 여러 가지 파쇄하거나 이런 거는 발달 장애인들도 행정보조 서비스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단순 업무 직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 관리나 청소 업무에 대한 것들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이는 모든 직종들이 장애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업무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아까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부담금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인데, 이것들을 추가 고용만 하면 이것들의 이 법적인 것들의 책임도 벗어나면서 오히려 고용 장려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사례 분석 문제점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찾아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의무가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 직무 다양성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것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조직 문화가 내가 여기는 연구기관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안에 대한 것들을 모색할 때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얼마나 주제가 좋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연구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제안하는 사업들을 기획하는 것도 연구기관의 특성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 장비 지원, 그 다음에 승합차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직업재활 제도가 많다. 혜택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를 때 이런 것들 우리가 가능한 제도를 안내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받으면 이런 조직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 방안, 그 다음에 이행과 사후 관리까지 기관과 공단이 같이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의무 고용률은 일단 2명이잖아요. 100명에 2명이면 2%인데 이것들을 달성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2명만 추가 고용이 되면 4%가 되기 때문에 고용 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3명 이상만 고용을 해도 뭘 받게 되냐면 오히려 벌금 대신에 고용장려금, 한 명당 추가 인원 따라 우리가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이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0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3명, 이 정도를 늘리는 거는 현실적인 기대치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지원을 할 때 이분들이 잘 따라갈 수 있냐라는 고민들을 뭘로 해결할 수 있냐면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로지원이 있다. 그 다음에 작업보종학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청각장애는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하나요? 소통형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고, 지체장애인들도 제가 맨날 면접 볼 때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부분들에서 재원을 하고, 직무 다양화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턴제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맞춤 훈련 제도나 직무 지도원을 해서 직업 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애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내부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준수를 강화하고 직무 다양화하고 직업재활 제도를 활용하고 조직 문화를 강화해서 사회적인 책임 플러스 우리가 ESG 경영, 보통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 장애 친화적인 환경과 다양성의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과 우리가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다른 형식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부분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제도 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그래서 부담이 아닌 기회, 비용이 아닌 투자로 함께하면 장애인 고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저는 저기 주미 강사님께서 말이 빠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저분이 왜 이렇게 빨리 하지 했는데 워낙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그 준비된 자료를 다 소화하다 보니까 아마 말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지난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여기가 보사연이라고 했죠. 보사연의 문제점들을 짚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한 것들을 아주 설득력이 있고, 저도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시는 분들이 당근과 채찍 두 가지의 방점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떤 분도 당근도, 어떤 분도 채찍도 명확하게 제시하신 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주미 선생님께서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이 문제점들에 대한 채찍으로는 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당근으로서는 현재 지금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고용됐을 때의 소위 말 지원 방안들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 그쵸. 알잖아요. 다 알고 아는데 있죠. 네. 이 아는 것들을 어떻게 꼭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명확한 대안으로 짚어주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의 내용에 대한 전달력도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표현이나 용어들도 적절하게 잘 활용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분명 자신감 늘 해오셨으니까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듣기에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우선 저는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우선 강의에서의 숙련도가 느껴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학습자를 들으면 저분이 전문가구나, 이런 믿음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너무 효과적으로 느껴졌고요. 오전의 과정에서는, 오전 시간에서는 또 중간중간 웃을 수 있는 포인트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되게 효과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례를 보고서 이 담당자들이 되게 애썼다. 이렇게 우리는 석박사 이상의 연구직들을 뽑을 건데 이 시골에서, 여기 되게 시골이래요. 이 시골에서 어떻게 이 석박사급의 장애인 고용을 2명이나 이렇게 해냈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애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에 혼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로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이 부분을 조금만 추가해 주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뭐 워낙 잘 해주셨으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느낌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앞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피 전체적인 강의 속도가 네. 조금 빨라서서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많았지만 듣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이 이렇게 어렵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만 포인트만 좀 줄여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직업재활제도 뭐 이런 용어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업재활이라는 용어를 요즘에 어떻게 쓰고 저희 법에서는 어쨌든 장애인 고용 촉진 뭐 지원 제도 이렇게 쓰고 있으니 그런 거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솔루션들을 조금 더 이제 포인트만 짚어서 그렇게 해주면 좋고 앞에 위원처럼 잘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표현들을 써주시면 충분히 효과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아까 설명해준 제도들은 인사 담당자들은 들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은 사실은 관심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사업주 지원이니까 사실 네네. 사업주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반 근로자 대상이라면 장애인 근로자를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 2명 이상 채용된다면 나는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근로자들이 공감을 느끼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7분의 강사님의 발표를 통해 법과 제도가 단순히 글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사님들의 강의 한마디, 한 장의 슬라이드는 누군가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자체로 이미 현장의 등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도전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2025 강사 콘테스트 본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